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우주 공부할 시간에 재테크 영상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인생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당장 생각 바꿔야 합니다. 김상욱 물리학 교수부터 시작해 코스모스 칼세이건, 박문호 박사, 법륜 스님까지 장담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현재 고민과 걱정의 99%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지금껏 놓치고 살았던 삶의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눈뜨게 해줄 겁니다. 칼세이건부터 바로 시작해보시죠. 저 점을 보라. 저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다. 저곳이 우리의 고향이자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모든 영웅과 비겁자, 모든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희망에 찬 아이들, 모든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타락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역사 속 모든 성인과 죄인이 저 태양빛에 부유하는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존재했다. 우주라는 광대한 공간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인류 역사 속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기 위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에 대해 생각해보라. 저 작은 점의 한쪽 모서리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쪽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끝없는 잔혹함에 대해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가식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푸른 빛에 의해 근거를 잃는다. 우리가 사는 행성은 우주의 거대한 어둠에 둘러싸인 하나의 외로운 점일 뿐이다. 천문학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장시킨다. 인류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촬영한 이 사진이다. 나에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각인시켜준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칼 세이건의 책 창백한 푸른 점에 나오는 글인데 워낙 명문이라 구글에 검색하면 원문부터 번역까지 포스팅이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읽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힘있는 글이란 말이겠죠. 자연과 우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좁은 세계에 갇혀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시야를 확장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핫한 김상욱 물리학 교수와 함께 내용 이어가 보시죠. 빅뱅으로 최초의 원자가 탄생했다. 원자가 모여 핵융합을 일으키면 별이 되어 산소와 같은 무거운 원자들이 생성된다. 수십억 년이 지나 수명이 다한 별은 폭발로 생을 마감하며 우주 공간에 산소를 흩뿌린다. 우주 공간을 방황하던 산소는 태양이 탄생할 때 그 주위를 떠돌다 지구라는 행성에 포함된다. 산화철에서 물로, 물에서 이산화탄소로 옮겨 다니던 산소는 자연스레 공룡이라는 생물의 일부가 된다. 공룡이 죽자 땅으로 돌아간 산소는 나무가 되고 토끼가 되고 강물이 되었다가 건물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내가 되기도 한다. 나 역시 죽으면 토양이 되고 나무가 되어 어떤 책의 일부가 된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가 된다. 따라서 죽음은 정의할 필요가 없다. 원자 집단이 갖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물질이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 자체를 우리가 죽어있다는 용어로 부를 뿐이다. 우주 전체를 통해 보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으로 충만한 우주에 호련히 출현한 생명이라는 특별한 상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잠시 머무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생명은 더없이 경이롭고 삶은 더욱 소중하다. 이 기적 같은 찰나의 시간을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낭비하거나 남을 미워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의 죽음은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특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태가 당연히 오래 갈 수가 없겠죠. 우주나의 138억 년과 기껏해야 100년 남짓한 인간의 수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1분 1초가 사실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꼭 여기서 이상한 길로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다 부질없다.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할 뿐 그저 될 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최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아무 의미 없습니까? 그러니 허무한 인생 대충 살다가 때 되면 저 세상 가는 게 답입니까? 김상욱 교수 답변 들어보시죠. 인생이 왜 허무한가?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근대 시대의 왕은 본인이 선택받은 신의 존재라고 믿었다. 이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그에게 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해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감을 느끼겠는가. 본인이 하늘의 선택을 받고 신과 대화를 하며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신성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남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니.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공허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공허감은 사실 오만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다. 우리도 과학 발견의 역사에서 무수하게 느꼈던 공허감이 많다. 우리는 이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특별한 생명체도 아니며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도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공허감과 허탈감은 사실 곱씹어보면 우리가 그만큼 오만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결국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것이 우주의 본질인데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니 공허해진다. 또한 세상이 공허하고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공허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쓸데없는지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라고 세상은 공허하다며 누워서 불평만 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작은 행복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쓸데없지만 꾸미기도 하고 향수도 뿌린다. 다 헛된 일이지만 우리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사실로부터 깨달아야 되는 마지막 진리가 아닐까. 세상은 공허하다. 하지만 문제없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공허한 인생 꾸역꾸역 억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공허하긴 하지만 그만큼 인생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즐기거나. 아쉽게도 대다수 인간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겁니다. 왜냐면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기 때문이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고통과 행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왜 아직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지, 내가 평생 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좋다는 글을 읽고 최고의 강의를 들어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박문호 박사님입니다. 자연은 생명 현상과 무생물 현상으로 구분된다. 우주에는 압도적으로 무생물 현상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지구라는 행성에만 생명이 출현했다. 절대 다수의 무생물 현상 속에 오직 한 점의 생명 현상이 공존하는 것이다.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은 그 한 점의 세계를 탐구한다. 그들은 그 한 점 속에 무한이나 영혼이나 진리가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만약 그 한 점 속에 진리가 없다면, 따라서 생명 현상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무생물 현상의 진리를 물어봐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한 점에 내 평생을 바쳐도 절대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문학은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문일 뿐이다. 예로 들어 우리는 식물의 근본이 뿌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틀렸다. 수경재배 식물은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도 잘 자란다. 식물의 근본은 잎이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사고는 발을 땅에 딛고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우리는 육중한 산맥이라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틀렸다. 지상의 산맥은 다른 부분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저 인간이 보기에 육중해 보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생명이라는 한 점에 불과한 그 속에 갇혀서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아는 그저 진화 과정에서 생명 시스템이 만들어낸 고도의 생존 전략일 뿐이다. 실제로 내 피부 세포는 하루에 2번 바뀌고 간세포는 2년마다 모조리 바뀌며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5년만 지나면 100% 다 바뀐다.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에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측정 기준, 즉 모든 것의 척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자아다. 이 예측의 중심점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자아일 뿐이다. 내가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다른 세계를 인정하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인간만 관찰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먼지만도 못한 한낱 인간 따위가 감히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니 답이 나오겠습니까? 고통과 권태의 무한 반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지금까지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부터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무한한 우주 속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먼지 같은 인간 존재에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 당연히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나무에서는 절대 물고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관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릴 때 개미들이 전쟁하는 걸 봤다. 개미가 싸울 때는 입으로 상대의 허리를 싹둑 잘라버린다. 그렇게 몸통이 잘려 죽은 개미가 길에 깨를 뿌려 놓은 것처럼 새카맣게 널려 있었다. 수십만 마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다. 작은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전쟁이지만 큰 눈으로 보면 그저 무의미할 뿐이다. 결국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구더기도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잘난 놈과 못난 놈이 구분되고
하루살이도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수명이 긴 놈이 있고 짧은 놈이 있다. 우리도 우리끼리 비교하면 잘났느니 못났느니, 지위가 높으니 낮으니, 재산이 많으니 적으니 한다. 하지만 한 발만 딱 떨어져서 바라보면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아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큰 눈으로 보면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 어느 쪽이 옳아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이다. 작은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 온갖 문제가 있지만 큰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다. 마음을 크게 내어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듯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 내가 지은 생각에 울타리를 과감하게 치고 나오면 나는 이미 대자유인이다. 내가 지은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법륜 스님의 말과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박문호 박사의 말이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산에 틀어박혀 마음 공부를 해야지만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많고 어떤 손가락을 통해 달에 도달할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충분히 하나의 손가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한다는 칼 세이건과 원자 집단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죽음이라는 김상우 교수와 분자 세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박문호 박사까지 자연과 우주를 공부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어지간한 마음 수양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 온갖 문제가 있지만 큰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죠. 큰 눈을 갖게 해줄 훌륭한 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